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김연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랑의 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조금은 어색하지만 전국의 사회복지 현장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매우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나눔과 꿈 사업은 기존 복지 영역의 공모사업과 달리 주거, 고용, 문화, 환경, 사회적 경제, 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기관에게 문을 넓혀왔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선정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은 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연극 공연을 기획하고 청각장애인을 생활연극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수어를 활용한 연극을 제작하고 청각장애인 맞춤형 특성화 극장을 조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예술적 능력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하여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플라스틱 방앗간 사업입니다.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폐플라스틱을 가공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복지 현장,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사업 설명을 통해 참가자 여러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다 풍성하게 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던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 제안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현장, 나눔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 기관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삼성전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사업팀장 한지선입니다. 먼저 기존 나눔과 꿈 사업 설명회는 권역별 오프라인 설명회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나눔과 꿈 온라인 설명회는 사업 안내, 선정 사례 소개, 사회 이슈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법의 순서로 진행되며 본 영상에서는 나눔과 꿈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선정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안내인데요. 나눔과 꿈 사업은 기존의 공모사업과 달리 혁신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외 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사업 시행 후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미래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 유형에 대한 분류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꿈 사업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진행 방식 및 전달 체계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나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기간에 따른 분류로 1년 단위 1억 원 이하의 단기 사업과 3년 단위로 3억 원 이하로 진행되는 장기 사업으로 나뉩니다. 세 번째는 사업 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지원을 주제로 한 중점 주제와 현장 중심으로 기획된 자유 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신청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의 구분은 2021년 사업에 신설되었기에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점 사업은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지원을 주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진로, 교양, 교육 환경 조성, 자립 등의 사업 내용일 경우에는 중점 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지역기관,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아동 청소년과 함께 진행하는 통합사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유주제 사업은 말 그대로 영역과 대상, 분야의 구분 없이 자유주제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유주제 예시를 보시면 영역이 아동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업 주제가 교육 자립이 아닌 치료 사업이라면 자유주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 교육 자립이더라도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면 자유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8가지의 사업 유형이 생기고 각 유형별로 양식이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 및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나눔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당면과제의 시급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존 진행 방식, 전달 체계 등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 3년 차에 완성될 성과 목표와 기대되는 사업 참여자의 변화, 예상되는 파급 효과, 연도별 사업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기 사업의 경우는 단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향후 수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다른 사업 유형에 신청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모금의 타 공모 사업과는 달리 나눔과 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전에 모금의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눔과 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신청 안내 메뉴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실 사업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가 생긴 만큼 사업 유형을 선택하실 때 꼭 여러 차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눔과 꿈 전용 배분 신청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후에 기간 정보와 신청 내역을 입력하시고 계획서와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배분 신청 과정은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분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의 배분 대상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며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으로 1년 이상 국제개발 사업 실적이 있고 해당 국가 활동 경력 1년 이상과 현지 사무소가 있는 기관, 현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배분이 제외되는 대상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나눔과 꿈 장기사업 수행기간은 모두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말씀드린 항목 외에도 PPT 화면 또는 저희 수행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고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꿈의 심사 기준은 5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혁신적인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
그리고 사업비 및 인건비 구성 투입 비용에 대한 효율성, 네 번째는 사업 목표와 사업 수행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기획하실 때 심사 기준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눔과 꿈 사업 진행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나눔과 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가 접수된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에 걸쳐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진행되며, 면접 심사 시에는 기간별로 사업에 대한 PT를 10분 정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1월 말에 최종 선정 기간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2021년 1월부터 나눔과 꿈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눔과 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일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눔과 꿈 선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꿈 선정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2019년, 2020년 나눔과 꿈 사업 공모 사업으로 신청한 프로포절의 사업명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회에서 소개드리는 배분 신청서 주요 키워드와 선정 사례들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부터 북한해외 사업까지 7개 배분 영역에 대해서 대부분 자립과 취업에 대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자립에 대한 욕구가 현장에서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2부에서 진행되는 사회 이슈 분석에서 보다 다양한 배분 영역과 배분 분야의 이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정 사례는 꿈 분야의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사업입니다. 보통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생활지원과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본 사업에서는 직업훈련과 생활지원을 위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발달장애인들에게 인문학적 접근으로 독서교육의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교육 컨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월 정기 출판을 하고 독서 컨텐츠 확산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독서 활동을 증진시키고 발달장애인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선정 포인트는 발달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성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독서 활동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나눔 분야의 사업으로 깔롤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기초 교육 및 기술 위탁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사업으로 아프리카 농촌 지역인 깔롤로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입학 장학금을 지급하여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권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지 수요가 높고 사업의 기초가 탄탄한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 기술력이 없어 경제력 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 위탁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사업장 개설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안 기초 교육에 환원시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현지 수요가 매우 높고 사업의 기초가 탄탄한 점,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본 사업이 선정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꿈 분야의 자유 주제로 사회 비적응 청소년의 약물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한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최근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약물에 대한 예방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시의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혁신적인 사업이며 중독에 대한 전문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꿈 분야로 환경에 대한 주제로 접근한 지역사회의 자원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가공 시스템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환경 이슈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에서 착안된 사업입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폐기물을 재가공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가 마을 공동체, 사회복지기관, 환경 및 교육기관 등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선정 포인트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마을과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자원순환 구조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이고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 점이 선정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꿈 사업만의 특징, 다른 공모사업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새로운 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셨던 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경우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시도가 의미가 있다면 평가 결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사업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배정해 드리고 실무자의 역량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회계평가는 수행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배분 신청서 작성할 때 예산을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요, 차별성인데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간에는 최대 2천만 원의 배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처럼 모금회에서도 나눔과 꿈 사업을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명을 진행하다 보니 현장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기관에서 궁금해하시고 자주 문의를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 동영상도 함께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실시간 문의 또는 전화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안내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나눔과 꿈 온라인 설명회 사회 이슈 분석을 진행하게 된 나눔과 꿈 운영위원 남기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이슈가 증가하고 있기에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들, 잠재되어 있던 위험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눔과 꿈은 사회 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지원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대해서 더욱 민감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최근 사회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기관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강좌는 사회 문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에서 분석한 사회공헌 핫토픽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회 이슈는 다양한 경제, 사회의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사회공헌 핫토픽에서 제시한 3가지의 범주, 10가지의 테마, 26개 항목, 118개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주요한 이슈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범주는 공평하고 안정된 삶, 안전하고 평등한 삶, 공존하는 지구 환경입니다. 이 3대 범주에서 파생되는 10가지의 테마는 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불안, 교육 불평등 등에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자원순환 관리에 이르는 10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분류 항목과 이슈가 각각 도출되었습니다. 이 도출된 118개 이슈 중에서 전문가가 선정한 사회 이슈 10가지가 다시 있는데요. 이것은 3가지의 범주, 그리고 이 안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침체의 지속이라든가 교육 격차의 심화, 게임 중독에 이르는 10가지의 이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사회 이슈에 포함된 사회 문제들은 대체로 불공정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 정의 기반의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동학대, 학교폭력,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범죄, 게임 중독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 이슈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 10가지 이슈 중에서 2021년 나눔과 꿈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6가지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 침체 지속입니다. 2019년 국내에서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 침체의 지속 이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무려 1,827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GDP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세계 최대의 수준입니다.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모니터가 2019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4분기 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97.9%로 주요한 세계 34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의 징후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던 중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기 침체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더욱 취약한 북한 이탈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자원 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서비스 제공들이 필요하고 취약계층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무 컨설팅 지원 사업과 같은 것들을 기획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교육 격차의 심화입니다.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내용에 새롭게 중점 주제가 생겼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슈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입니다. 교육 격차 심화로 인한 기회 불균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사교육비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으로 27만 2천 원이었던 전년도보다 19,000원이 증가했죠. 1년 만에 사교육비 규모 및 평균 사교육비 모두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 5천 원인데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자녀의 사교육 경험은 부모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 가구 소득 양육자 학력별 사교육 경험 통계, 이걸 살펴보면요. 부모 학력이 대졸자 이상인 청소년의 88.8%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학력이 초졸 이하인 청소년은 30.6%, 중졸 이하인 청소년은 58.6%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직업훈련, 교육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서 부모의 소득 및 학력과 관계없이 아동 청소년의 교육 기회 평등과 교육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을 단위 통합 교육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청년 일자리 부족 및 감소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2019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이슈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20대 임금 근로자는 일자리 수와 일자리의 질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10년 동안 20대 임금 근로자는 감소했지만 50대 임금 근로자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20대의 입지는 좁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8년 32.3%로 1.3%가 증가했고요. 50대는 정규직의 비중이 2008년 60.2%에서 2018년 66.0%로 오히려 5.8%가 높아졌습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보여주듯이 사회적 경제 영역 등 유관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고요. 비구직 니트 청년 발굴, 지역사회 내 청년 네트워크 연계 활동, 이런 식의 사업들을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책 혹은 사업과 차별화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효과가 낮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이런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시도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시도를 장려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학교 폭력입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가정, 학교, 기업,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한국에서는요,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선 학생 자살로 큰 이슈가 되었던 2012년부터 매년 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조사 이래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2018년에 비해서 집단 따돌림 피해 유형이 6%가량 오르면서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 대신에 언어 폭력이나 SNS 괴롭힘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주된 학교 폭력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온라인에서 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 학부모, 교육자, 동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교내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대중들이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모든 공동체가 학교 폭력의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입니다. 스미싱이라고 하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가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택배 확인, 모바일 청첩장, 은행 등을 사칭을 해서 링크 주소를 문자로 보내 이용자들에게 링크 클릭을 유도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신종 범죄입니다. 2019년에 상반기 중에만도 스미싱 범죄는 17만 건이 나타나서 지난해 대비 20%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근 5년간 악성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악성앱 분석 건수 또한 2015년에 1665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733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7년간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는 7,428만 건이었으며 2017년 이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엠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물 유포의 경우에 재유포 피해가 치명적이며 피해자들의 심리 정서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 대응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사이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됩니다. 특히 미디어를 접하는 세대가 낮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인식 개선, 사이버 범죄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 이슈는요. 자원 낭비 및 유해 물질 배출입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유럽 플라스틱 고무 제조자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3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일일 배출량은 2015년 3,873톤에서 2017년 4,629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사건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여름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올리브 각시바다 거북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거북이들의 뱃속에선 플라스틱이 100% 검출됐으며 이 바다 거북의 개체군 내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조각이 18만 3천 개나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1,200톤에서 이물질이 섞인 폐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요, 미국의 CNN 방송에서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쓰레기 산 문제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마다 바다새 5,000마리와 바다 포유류 500마리를 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영역에서 자원 낭비 및 유해 물질 배출 이슈가 산림이나 생태계의 훼손,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이슈보다 해결이 더 시급한 이슈로 나타난 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 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눔과 꿈 사업으로 지역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가공 시스템 교육,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주요 사회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평하고 안정된 삶, 안전하고 평등한 삶, 공존하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과 협력으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또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장 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는 혁신적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눔과 꿈 사업을 신청하시는 모든 기관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나눔과 꿈 온라인 설명회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진행하게 된
나눔과 꿈 운영위원장 김신열입니다. 나눔과 꿈은 기존의 공모사업과 달리 전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업 신청 양식을 활용하고 사업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나눔과 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과 관점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지, 프로포절 작성 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크게 꿈 사업, 나눔 사업, 장기 사업, 단기 사업, 중점 주제, 자유 주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서의 구성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사업 계획서 작성 시에는 해당하는 신청서 양식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3개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1차 년도 사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요소 간 논리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편성,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평가, 사업 종료 후의 지향점까지 구성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명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사업명은 사업 계획서의 첫 인상입니다. 사업명은 프로그램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하며 사업명을 통해 그 사업이 누구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만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어려운 사업명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처럼 대상과 목적,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자는 제목을 보고 이후 서술될 사업 내용의 전개 방향에 대해 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심사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부제나 약칭을 잘 사용하면 더욱 매력적인 사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칭이나 상징성만 나타나는 사업명은 피해야 할 예입니다. 예를 들어 색다른 문화공감 레인보우, 자립을 향한 발걸음 쓰리고와 같이 제목만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어려운 사업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목을 초기에 결정하더라도 프로포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료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작성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인데요. 전에는 사업 참여자를 사업 대상자라고 표기했습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사업 대상자로 불리는 것이 맞지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이제 그들을 피동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주체적인 참여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핵심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는 성과 목표 달성의 주인공으로 성과 목표 달성 여부와 직결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주변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가 변화하는 데 매우 밀접하게 관여되는 중요한 주변인입니다.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구분하여 제시하게 되면 누가 핵심이고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측정 대상이 누구인지, 이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조력할 조연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참여자 선정 방법에 대해 저소득층, 수급자 등 소득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는 공적 부조와 달리 욕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 욕구에 대한 고려 없이 소득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선정 방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업 참여자를 제때에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면접 심사에서 사업 참여자가 잘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물어보면 엄청난 자신감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특성과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참여자를 모집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 내용은 몸통에 해당합니다. 사업명, 문제의식, 성과 목표, 향후 계획 등이 모두 사업 내용에서 파생됩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연대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는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를, 누가 수행하는지와 함께 홍보 계획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표로 구조화해서 작성해도 되고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3개년 전체 사업의 구성과 흐름이 각 연도 간에 잘 연결되어 전체 사업의 구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연도 내에서도 세부 사업 내용들도 각각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는 3개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1차년도 사업 계획 위주로 적고 2차년도 및 3차년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한데 1차년도에 치중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년 전체 사업의 구성과 흐름이 각 연도 간에 잘 연결되어 전체 사업의 구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작성에서의 팁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시되 충분성과 세부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도록 내용을 구성되어야 하고 세부 프로그램들이 분절적이고 마치 여러 가지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부 프로그램이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형태로 또는 소극적인 형태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계 협력의 방식은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이 중심을 잡되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사업 수행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받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장애인에게 영양교육 사업을 하면서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 내 영양사 또는 보건소 직원 영양사와 아무런 연계 협력 없이 대학의 영양교육과 관련한 전문성만 빌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유용하겠지만 기관들 간의 호혜, 협력, 파트너십 정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사자는 작성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 자신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협력을 통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전문성과 관련하여 기관이 갖는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관련 유관 기관 간의 연계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기반한 사업 수행 방식을 찾지 못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필요한 네트워크는 구축되어야 하며 연계 협력기관과 사업 수행기관 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나열하여 양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는 자제되어야 하며 스스로도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하신 사업 내용을 실제 구현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작성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분류하여 편성합니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즉 강사비,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등은 사업비에 해당하며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은 관리 운영비에 해당합니다. 모금회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예산 삭감 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한다면 신청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신청한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 사업의 경우 3개년 예산서는 큰 흐름만 알 수 있도록 세목 단위로 금액을 기재하시고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심사자는 사업 내용을 읽을 때 실제 소요될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 내용을 실제 추진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심사자는 배분 신청 전체 내용의 일관성 및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기획할 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현상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와 특정 대상에게 사업을 실시하다가 문제의식을 느껴 기존의 진행 방식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경우, 마지막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단된 것을 전보다 더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아이디어와 내용은 작성자나 신청기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왜 이 사업을 기획하여 신청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스토리라 하더라도 문제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음의 예시처럼 장애 청소년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면 취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교육 과정을 잘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해결된다면 취업이 쉬워질 것이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기업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지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입 지점에 대해 작성자 혹은 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 파트는 꿈 사업을 신청하시는 기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성과가 담보되지 않더라도 시도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꿈 사업에 해당하므로 혁신성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복지 대상자를 넘어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사회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을 가져봅니다. 기존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관점의 다양화 및 융합을 통한 혁신적 접근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나눔과 꿈의 꿈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대상의 특수성, 양상 등 사업 대상의 혁신성, 프로그램, 서비스 등 사업 내용의 혁신성, 기술, 제도, 협력 체계 등 운영 방식의 혁신성이라는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고민해 보세요. 예산 부족이나 성과가 담보되지 않아서 시도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인가에 대해 심사자들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선도적인지를 사업 계획서에 잘 표현하면 심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작성된 혁신성이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 일정한 평가의 시점에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측정 가능한 지표 및 판단 근거를 꼭 제시해 주세요. 효과성 파트는 나눔 사업을 신청하시는 기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진행 방식, 전달 체계 등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면 나눔 사업에 해당하므로 효과성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관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등 취업 훈련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의 문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사회 상점 또는 실제 현장 훈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시각이나 접근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프로젝트의 차별성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대상의 차별성, 사업 내용의 차별성, 운영 방식의 차별성 등으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성 증진을 위한 관리 지표가 단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 일정한 평가의 시점에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측정 가능한 지표 및 판단 근거를 꼭 제시해 주세요. 심사자는 기존의 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유사 사업의 진행 방식이나 전달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매번 새로운 모델이나 신규 사업만이 우수 사업이 아니라 발견과 변화를 통해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눔과 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혁신성과 효과성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사업계획 당시에는 잘 드러나 있다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그 혁신성이 아주 작은 것으로 변해 있다거나 사라지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혁신적인 시도,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혁신성, 효과성 관리를 위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혁신성 혹은 효과성에 기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대상의 혁신성, 내용의 혁신성, 운영 방식의 혁신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면 됩니다. 혁신성과 효과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잘 유지해 가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이와 같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음을 확인해야 한다기보다는 혁신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는 사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 제시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수행 경험에 근거해서 구성되었으며 신청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갖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많은 사업 계획을 심사하면서 사업 아이템의 매력이 비슷하다면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 선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그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지원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조사, 현지 협력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도출된 필요성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나눔과 꿈 사업에서는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출 목표는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성격의 목표인데요. 앞에서 작성했던 사업 내용을 추진하면 뒤에서 제시할 성과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산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사업 내용을 실제로 수행한 것이거나 둘째, 프로그램 공급자 혹은 기획자가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 중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실제 수행한 활동보다는 성과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입니다. 산출 목표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은 산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달성을 위한 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목표란 인적, 물적 노력과 시간을 조직 투여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성과 목표의 차원과 초점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코딩 실력의 향상이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업 참여자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우울감 감소가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 목표는 사업 참여자, 사업 내용, 성과 지표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어떤 개입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목표치는 변화의 대상, 변화의 수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목표는 사업 참여자 중에서 핵심 참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상, 사업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 설정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감안하면서 여기에서 배분 신청서 작성자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 따른 막연함을 덜어줄 목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하면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성과 목표의 차원과 초점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가 늘 논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달성할 목표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종국적인 목표치라기보다는 사업 기간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치여야 합니다. 목표를 기술할 때에는 사업 참여자와 사업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향점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변화치는 사업 대상에게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치는 사업을 실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업 내용은 목표에 대해 수단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변화인가, 무엇을 통한 변화인가, 왜 A 프로그램이 아니고 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보다 나은 삶, 건설적인 관계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계획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말합니다. 평가 도구 및 방법에는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누구에게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고, 측정 시기는 언제 평가를 실시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양적 평가 방법과 질적 평가 방법으로 나뉩니다. 양적 평가 방법은 양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양적인 참여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질적 평가 방법은 양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질적인 변화 수준과 그 변화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질적인 참여 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의 진수를 점검하는 수단입니다.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와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관련되는 자료를 누구에게서 언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성과 지표는 여러 척도집을 검색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척도를 찾기 어렵다면 모금회에서 발행한 성과 측정 척도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운로드는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후 신청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수행한 사업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용 계획은 신청기관이 이 사업을 왜 구상했고 또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전체 사업 조감도에서 어느 지점에 두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며, 심사자는 신청 사업이 신청기관의 전체 사업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통해 타 유사 기관에, 지역사회에, 관련 정책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거두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에 대한 울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각 슬라이드에서 피해야 할 예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대처 방법, 예산 쓰임새의 불명확성, 문제 분야에서 기관의 경험 부족,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복잡한 활동 내용, 합리적이지 못한 일정표, 불명확한 평가 계획,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목표, 지역사회가 배제된 기획 과정이라면 실패하는 프로포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프로포절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모사업의 목적이 단지 선정되고 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후 명확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의 구성 요소 간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장황하게 긴 것보다 간결한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우며, 이를 위해 전체 사업 체계도를 간결하게 구성해 사업을 시각적으로 한 번에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포절을 심사하는 기준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프로포절을 작성하신다면 성공적인 프로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시고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꼭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제안서 작성을 위한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다른 공모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나눔과 꿈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예산,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 평가 후 심사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게 지정 기탁 배분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꿈과 나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꿈은 기존 시도하지 못했던 창의적 혁신적인 사업으로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나눔은 현존하는 지역사회 내 당면 과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방식 및 전달 체계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신설된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점 주제 사업은 아동 청소년 기관만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부터는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로 구분하여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중점 주제 사업인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의 교육 및 직업 훈련, 교육 환경 조성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중점 주제 사업의 주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지역 기관이 주체가 되어 아동 청소년과 함께 진행하는 통합 사업도 가능합니다. 자유 주제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글로벌 등의 다양한 주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제별 심사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업 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나눔과 꿈 사업은 단기 사업과 장기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그 외 사업 기간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장기 사업은 사업 내용이 단순 반복되거나 대상 인원만 확장되는 사업이 아닌 3년간의 발전적인 변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기관에서 다른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2개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한 기관에서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나눔과 꿈 공모 사업에 기능 보강 사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과의 연관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기능 보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부지 구매, 건물 건립 등 기본 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없는 차량 구입 등 단순 기능 보강 사업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020년 나눔과 꿈 선정기관도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선정된 기관들도 1회에 한하여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 중복 지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 나눔과 꿈 장기사업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007년부터 모든 배분 사업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우편 접수 시 서류가 누락될 수 있는 위험성을 없애고 배분 사업 신청자가 접수 및 심사 현황을 알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본 사업의 경우 나눔과 꿈 홈페이지 내 신청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액 예산의 사업 신청도 가능한가요? 나눔과 꿈 사업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사업은 모금회 17개 시, 도, 지회에서 7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신청 사업을 통해 배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을 반드시 책정해야 하나요? 나눔과 꿈 사업은 자부담 책정이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부담 금액 책정 여부가 사업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외 지원 사업은 현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진 체계가 사업 진행에 있어 중요합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자격 조건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신청 자격 3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관은 반드시 동일 법인의 현지 사무소가 있어야 하나요? 현지 NGO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야 하고 행정 처리가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사무소에 한국인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된 현지 사무소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동일 법인의 사무소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NGO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타 분야와 다르게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및 관련 NGO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고 달성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활동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